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여러분의 영화 덕심을 자극할 팟캐스트 양용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녹음이네요, 오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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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양용신의라는 이름의 팟캐스트를 준비한 사람들이고요. 우선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를 테니까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시죠. 그럼 저부터 누구부터요? 할게요. 저요. 네. 네. 저는 영화 저는 공포 영화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는 스펙타클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신혜입니다. 어, 제작 현장에 용우님, 있는 것만큼 네, 영화의 그 정수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펙타클이 다다. 그렇지는 자, 않은데. 그러면 사운드가 다인 용훈님 소개해 아, 주시죠. 용우님 소개해 주시죠. 네. 왜 하기로 했던 거 안 했는지 이렇게 눈치를 주는 분위기여서 살짝 무서웠어요, 지금. 저는 영화 후반 음향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화 음향을 좋아하는 영화 음향이 영화의 절반이다. 혹은 그 이상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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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영화 글을 쓰고 또 연출을 하고 있는 양양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양님에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뭐죠, 영화에서?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글쓰기를 요즘에는 또 포인트로 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우선 저희 한 주가 어땠는지 잠깐 얘기 나누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화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양양님 먼저 이번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요새 이렇게 계속 몰두하고 있는 작업이 없어서 그냥 계속 작업실에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거를 한번 기획해보고 업고 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어제 급하게 벼락치기로 유전을 보고 왔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새로운 작품에 출근하게 돼서 좀 눈치 보면서 적응 기간을 갖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돼서 벽돌이 돼서 약간 정신 나가 있다가 새벽 사이에 해결을 해서 다시 좀 정신이 돌아온 상태로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음, 몇 시에 용우님 퇴근하셨나요? 어제 퇴근을 10시 반쯤 했습니다. 야근 수당 그러면 받았나요? 근데 이건 순전히 제 잘못이기 때문에 뭐 할 일이 늦어졌고, 네, 뭐 그럼, 괜찮습니다. 야근 수당 없고요. 네. 야근을 10시 반에 해가지고 집에 와서 유전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어, 네. 잠을 많이 못 주무셨겠네요? 3시 정도 잤는데 뭐 음. 이 정도 열정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침 9시에 네.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일찍 네. 일어났죠. 네, 화를 아주 내실 줄 생생하네. 몰랐어요. 아니, 화를 낸 건 아니고. 용우님 어떻게 음, 지내셨어요? 저는 좀 상반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조금 회사 일이 널널한 편이어서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 월차를 다행히 쓰게 돼서 목요일 날 하루를 쉬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유전을 보고 오늘 뭘 말할지 좀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전에 잠깐 얘기하다가 생각한 건데, 저는 어쨌든 유전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오늘 얘기할 영화가 유전이고, 저는 사실 제가 공포 영화를 하자고 우리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아리에스터 영화를 하자고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양양님이 본인이 이제 유전을 이제 얘기했다고 하셔서 조금 '내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게 지금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냥 생각이 들었다. 역시 좀, 영화 덕후들이라 이상한 데서 어, 자부심을 느끼는 이상한 크레딧을 가져가려고 하네. 마치 아 지가 네. 유전을 만든 것 마냥. 그렇습니다. 아니, 그, 웃기네. 유전을 왜 이제 첫 번째 파일럿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름이니까 우리가 대표할 만한 어떤 오컬트 영화, 호러 영화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도 아니죠. 사실 2018년도 작품이니까 조금 이 시간은 지났지만 제 기억 속에 가장 최근까지 강렬하게 남아있던 호러 영화 작품은 아리에스터 유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최근작이라 좋았어요. 사실 거론됐던 영화들이 다 좀 클래식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나이를 한 30살 정도 먹다 보니까 어, 옛날 게 좋긴 좋지만 클래식이 좋긴 좋지만 트렌디한 것들을 더 리뷰를 많이 해봐야 머리가 또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쵸, 그쵸. 사실 이게 그리고 이제 음, 그쵸. 너무 호러 약간 말씀하세요. 장르 너무 쪽에서는 뭐 트렌디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사실 5년 정도 된 영화긴 한데 근래 그쵸. 오컬트 영화 중에서는 사실 이제 진짜 생각했을 때 정말 손에 꼽게 이건 진짜 좋았다 할 수 있던 영화였던 것 같아서 저도 유전 맞아요.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너무 애정하는 영화고. 맞아. 우리가 사실 트렌디 하려면 뭐 가장 트렌디한 거를 하려면 파묘라도 해야 되는데 유저는 그니까요. 조금 시간의 텀이 네, 있죠. 이거 무슨 보이스 오브 프레이즈도 아니고 미드소마도 맞아요. 아니고 유전이니까. 어, 아리에스터 영화 중에서도 가장 근래작도 아니고. 하지만 이 영화가 너무 좋다. 저는 어쨌든 아리에스터 영화들 중에는 이게 제일 약간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는 조금 뒤에 좀 아껴뒀다가 하고 너무 할 얘기가 많잖아요. 아리에스터 영화들 아니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그쵸. 일단은 뭐 감독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 좋죠. 아, 그러면 네. 아리에스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감독이 제가 이 몇 살인지를 몰랐다가 이번에 하면서 새삼 찾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86년생이시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젊으시네요. 그러니까 유전을 찍을 당시에는 31살, 32살 이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개봉 준비하고 시나리오 각본 쓰고 하는 것까지 치자면 적어도 이분이 29, 30대 유전이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들어요. 그래서 난 놈이다. 음, 아, 재능은 엄청 이길 난 수가 놈이다. 없다. 아, 맞아. 재능, 재능이 아주 넘쳐나는 난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유전을 찍기 전에 한 단편을 한 6, 7개 정도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유전으로 데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장편 영화를 찍기 전부터, 주변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음. 분이다라는 거를 새삼 또 느꼈습니다. 어, 단편들도 다 호러 장르인가요? 네, 다 호러 장르인 건 모르겠고, 호러 장르 위주로, 이제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이분이 AFI라는 어떤 미국 영화학교의 졸업 영화를 찍었는데, 그거에 대한, 화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호러 영화들을 음, 기존에 찍어오면서 좀 아마 업계 관계자들에게 좀 눈에 띄지 않았을까?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유전을 함께한 A24를 만나서 이 장편 영화를 기획하고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음. 음. 저희 아리에스터 그럼 감독에 대한 다른 영화들도 잠깐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유전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이 사람의 영화 저는 사실 세 개밖에 이분의 작품을 세 개밖에 못 봤는데 이제 유전, 미드소마 그리고 보이즈 어프레이드
봤는데 이제 처음 영화가 아무래도 가장 속도감도 그렇고 제일 맞아요.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뒤에 두 개는 너무 이제 아리에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극장 이제 안에 스크린 안에서의 스펙터클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 뒤에 두 영화들은 사실 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조금 지루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음, 아무래도 데뷔작이기 때문에 정말 스피드도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 채워진 이미지들 너무 좋고 해서 그쵸.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것 같지 않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유전 데뷔작을 넘어서는 이 러닝 타임이 점점 길어납니다. 아, 길어집니다. 그 아, 미드소마가 몇 분이죠? 미드소마는 한 2시간 반 되나? 미드소마. 어, 미드소마가 한 2시간 반 정도 아, 되고, 3시간 네. 정도. 어, 2시간 그리고 50분.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더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보이즈 어프레이드 한 3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유저는 지금 한 2시간 정도 음, 영화가 기획되어 있는데 보면 저도 사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유전이 가장 좋았고 음. 그 뒤로는 미드소마에서 이 감독님 저랑 조금 멀어졌다. 아, 왜요? 우리 너무 가까운 재밌게 사이인 줄 봤는데, 알았는데 재밌게 보기는? 아, 오케이. 저는 이제 유전 보고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미드소마에서 보니까 좀 이게 먼 길을 떠나시려는 분이구나. 먼 이게 길을 아, 가시는 확실히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유전으로 명성을 얻고 다음 작품부터 감독의 권한을 좀 얻는 느낌이 있어서 러닝 타임이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전도 맞아요. 원래 첫 편집본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만족할 만한 편집본이 나왔을 때도 러닝 타임이 3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길었네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삭제된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진짜. 음, 2분, 3분 내지 뭐 혹은 4, 5분 내지로 되게 클립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좀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고 첫 작품이니만큼 좀 제작자나 근처에 좀 검열 같은 게 필터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눈치 볼 사람들이 좀 어, 많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 전까지는 단편 영화를 찍던 감독이 갑자기 네. 이제 큰 단위의 돈을 운영하게 되고 많은 배우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의 어떤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이 이게 뭐 장르 영화를 계속 찍으시는 분이지만 그런 오컬트나 호러 영화라는 어떤 장르의 관습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감독의 데뷔작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음. 원래 이런 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시네필 감독들 있잖아요. 약간 아, 딱 봐도 이 그쵸. 사람은 시네필이다라는 음. 느껴지는 영화 감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있어요. 어떤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의 데뷔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네필스러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만듦새와 이런 제작자들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좀 이루어진 작품이 아닌가? 근데 음. 너무 성공해 버려서 유저인으로 너무 성공해 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독님의 어떤 발언권들 이 좀 늘어났겠죠? 그래서 아마 미드소마와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익이 한 근데 다섯 좀, 배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비가 와, 1,000만 달러 그 정도였는데 이제 수익이 4,500인가 5천만 달러. 이거 말 좀 할 만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니까요. 그때 그 게임을 동시에 나온 영화가 주라기 월드였는데, 네. 하향세를 걷고 있었죠? 그쵸. 아니 미드소마도 A24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가요? 그렇죠. 미드소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A24랑 했어요. 그럼 이제 A24한테 이제 가면 이제 좀 어깨 펴고 처음엔 좀 긴장도 했겠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갈 다섯 때는 배 아, 다, 벌어졌는데. 5배 벌어졌는데 야 이거
한 10분 더 늘리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줄이라고 하면은 야 내가 5배를 벌어줬는데 하면서 조금 야 이 숫자 5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5배를 벌어줬는데 하면은 조금 주춤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음 작품들 좋게 좋게 작업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꾸준히 영화를 작업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좀, 불협화음이 안 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미드소마 감독판이 나온 게 그 반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음, 음, 제작자와 만드는 사람 둘 다 만족했으면은 굳이 감독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그 뭔가 정도를 맛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를 하나 더 개봉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불화가 없진 않았겠으나 사실 이제 제작사 측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싸우면은 감독판을 내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한 발 오히려 양보한 게 아닐까? 서로 한 발 양보해서 감독판이란 게 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음, 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감독판도 어떤 이 감독님의 셀링 포인트? 이분의 팬들이 좀 가서 또 볼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판을 내줄 수 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음, 어느 정도 유전이란 영화에 이제 수익이 보였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들고,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아직 작품 수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작가주의 감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의 성격을 띄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다음 작품도 이 사람의 영화는 이 사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건 당연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기대가 되는 감독. 그렇죠. 첫 번째 작품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말 전 세계 영화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고, 미드소마로 이제 난 이 길을 갈 거다라고 약간 선언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예. 두 그래서, 분은 예. 두 분은 그러면은 이 아리에스터 감독의 새 작품을 다 보신 거죠? 다 봤습니다. 저는 보이즈 오브 프레이즈는 안 봤어요. 저도 보이즈 오브 프레이드는 못 봤거든요. 아까 이제 음, 말씀드렸듯이 그 미드서머를 보고 나서 이분은 나와 다른 길을 가는 분이시구나. 먼 음. 길을 떠나시는 분이시구나. 해서 보이즈 오브 프레이드 그래도 갔다. 네. 한 세 번째 작품까지는 보통 보고 이렇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던데. 세 이게 번의 좀 기준은 줘야죠. 이게 세 번에 이게 줘야 되는데 3시간이라는 러닝 타임이 저를 자꾸 이게 망설이게 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쵸. 사실 런닝타임 이거 중요합니다. 영화 볼 영화관에 때. 네, 관에 맞아요. 요즘 가서 강제로 착석돼서 보지 않는 이상 맞아요. 이게 이런 3시간짜리 영화들은 요즘엔 극장을 넘어가서 스트리밍으로 넘어오면은 집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개봉할 때 가서 챙겨봐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중적인 영화도 아니고 러닝타임 3시간이라면은 영화관 입장에서도 틀어주기가 애매해서 하루에 몇 타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그 아리에스터 영화들 중 영화관을 가서 본 거는 뭐가 있죠? 신혜님부터. 각자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저는 유전이랑 네. 미드소마는 이제 극장에서 봤고,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어.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일찍 개봉했어요. 근데 그때 딱 갔을 때 캐나다에서는 개봉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에서도 개봉이 끝난 상태여서 이제 네이버에서 결제해서 봤습니다. 음. 유전을 극장에서 본 거는 좀 많이 부럽다. 그러니까 이게 어, 유전이 좀 처음에는 이 감독이 누군지 모르니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입소문을 제가 느꼈을 때 그 당시 주위에서 입소문을 타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대 너무 재밌어라고 해서 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전은 개봉 당시에 못 봤고 저도 스트리밍으로 유전을 봤고 미드소마는 그래서 극장 가서 봤었죠. 어. 근데 이제 좀 멀어졌다. 근데 좀 그런 멀어졌다. 거죠. 오케이. 미드소마 네, 그쵸. 네. 용호님은 저는 둘 다 이렇게 스트리밍 사이트나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유전을 볼 때마다 영화관에서의 음향은 어땠을까 정말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쵸. 그쵸. 사운드가 너무 정말 좋죠. 네. 선행되는 소리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활용도 너무 잘했고. 어, 그러면 저희 이제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이어서 유전에 대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은 어, 어, 자신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해서 모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애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엄마가 죽은 이후에 내 딸, 아들을 둘러싸고 되게 이상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게 내 대를 이어온 어떤 죽음과 관련된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이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비극적인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를 이어온 어떤 죽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게 이 영화의 테마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 자체도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이 영화가 어, 앤이라는 여자의 어머니의 부고 글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부고 글이 나온 다음에 이 집안의 어떤 풍경에 대한 오프닝 슛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일기 먼저 하시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 오두막을 보여준 시선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보여준 시선에서 이제 미니어처, 이 집에, 어떤 집인지는 처음에 모르지만, 미니어처를 보여주고 거기로 줌인되면서 피터의 방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는, 이 시점이, 정말 이 가족을 관찰하는 시점이 파이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 전체 영화에 대한 분위기를 처음 딱 잡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감독의 데뷔작이고 첫 번째 나오는 샷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야심이 느껴지는 샷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 감독은 영화 덕후다라는 거를 이렇게 단번에 진짜, 알 수 있는 샷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 없이 영화관에 왔다가 이 샷을 딱 보게 되면은 자리를 좀 고쳐 앉게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그 나무로 지어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트리하우스? 별장은 아닌데 트리하우스 창밖에 있는 트리하우스를 보여주다가 카메라를 돌려서 점점 이 집의 미니어처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이런 첫 장면들은 이 영화의 분위기를 알려주기 위한 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씬을 이 영화의 분위기와 주제와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씬이다. 저 트리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종착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아들 찰리에게로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피터, 주신 것처럼 피터죠, 아들이. 피터죠. 피터죠. 헷갈렸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카메라가 피터에게로 가는데 정말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피터의 방과 이 이야기가 끝나는 이 악마가 빙이 내지는 소환되는 어떤 공간, 트리하우스가 마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의 집 혹은 이 집이 뭔가 그 악마의 어떤 소나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쇼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특정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오프닝의 그 텍스트 씬이랑 텍스트 쇼트랑도 되게 맞닿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부고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장이잖아요. 그쵸. 부고의 텍스트도 보면은 어디 음. 장례식장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관객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건데 저는 오프닝 샷 보면서 또 완전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들의 오프닝 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통은 네네. 이제 외부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유전 오프닝은 그거를 비틀어서 집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서 방을 배회하다가 미니어처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뭔가 좀 음. 알프레드 히치콕의 오프닝 샷을 재치 있게 비틀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 이분이 또 관음적인 부분. 영화 덕후기 때문에 그런 뭐 말씀해주신 히치콕의 영화라든지 뭐 유명한 이제 거장의 영화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프닝 샷 그 단 하나의 샷에도 느껴지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미니어처 디오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맞아, 디오라마에서 실제 디오라마. 그 공간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잠에서 깨면서 이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이 집안 자체가 뭔가 디오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인형의 집처럼. 그리고 뭔가 이 거대한 계획 속 뭔가 통제되는 공간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곧 이 영화의 주제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관에서 봤으면은 이 디오라마 속 현실로 들어가는 느낌이 더 특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요걸 사실 그 컴퓨터로 봐서 그렇게까지 잘 느끼진 못했을 것 같아요. 관보다는. 영화관에서 그쵸. 아무래도 보신 집중되는 게. 신혜님은 좀 느낌이 어땠는지. 음, 음, 음. 사실, 이렇게 막, 네. 하나하나의 세세한 기억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냥 이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억이, 그러니까 진짜 이 화면 안에서의 공간이나 트랜지션도 너무 좋고,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좋았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네, 그 트랜지션 자체가 이 집 안에 또 다른 집처럼 어떤 그 트랜지션 자체가 뭐랄까 이 이야기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이야기의 인물들이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이 비극을 뭔가 타게 나가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국엔 이게 다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그쵸. 어머니 애니의 어머니의 어떤 계획하에 최종적인 어떤 악마를 소환하기 위한, 빙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 속의 일부분이 거고, 그게 이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들이 음. 통제되고, 계획 속에, 계획된 비극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연출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초반에 아주 빠르게 그 느낌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해야 되나? 좀 서브 텍스트로 말을 하는 게 피터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수업 내용도 약간 비슷하게 헤라클레스 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았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맞, 너무 비극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체스말 같은 기분일 거잖아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곧 영화 안에서 애니의 가족들이 체스의 말로써 운명에 좀 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나와서 예, 이때 또 그때 수업이 또 되게 인상적인 게 그때 그 장면이 그 전 장면에는 동생 찰리의 신이었다가 그 찰리 다음에 이제 오빠인 피터. 피터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헤라클레스는 자기를 과신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예, 헤라클레스는 선택권이 없었어. 가망 없는 뭐 체스판의 말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피터를 보여주거든요. 그쵸. 동시에 이건 피터에 대한 코멘트이기도 하지만 주인공 애니에 대한 코멘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주인공들이 이 대를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가문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도망치려고 하고 애니는 이런 디오라마를 만들면서 자기의 트라우마를 계속 복귀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는데 그게 사실상 이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는 주인공의 어떤 욕망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스스로를 과신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의 신화적인 인물에 대한 코멘트가 곧 이 주인공들에 대한 코멘트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사실 교수님이 또 질문을 학생들한테, 교수님은 아니고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운명을 정하는 것이 더 비극적인가, 정해지는 것이 더 비극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답을 이제 다른 학생이 할 때 피터를 또 보여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정해져 있는 게 더 비극적인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음, 하는데, 그 말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 피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카메라가. 그때 음,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피터의 어떤 운명적인 그런 맞아요. 비극을 간접적으로 초반에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피터가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 말이 사운드 오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보낸 좀 이따 마리화나 한 대 하러 갈래? 요런 약간 성실하지만은 않은 학생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면서 그 말이 도처에 깔리니까 그 컨셉과 더 맞는 듯한 느낌이 살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고. 네, 어. 예. 네. 그 대답을 피터는 안 해요. 그 주변 학생들이. 피터는 그냥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쵸. 이런 얘기만 예. 하고 대답을 맞아. 하지. 대답할 생각도 없죠, 사실. 이게 뭔 얘기하고 있는지도 그쵸. 모르니까. 모르는 근데 거죠. 어느 그게 네. 부분에서요? 그러고 끝나니까. 네. Which part 근데 이러면서 끝나니까. 맞아요. 사실 그게 이 피터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정말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비극적인 계획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어떤 주인공들의 모습을 또 그 장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이거 학교 장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장례식 장면에서도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애니가 장례식에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앨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게 거슬리는 사운드는 뭐지? 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찰리가 내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시작에 그 거슬리는 소리가 이 전반적인 영화에 쭈르륵 깔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도 굉장히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생각날 수 있게 잘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딱 시작이 장례식 장면이어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가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소리가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톤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초반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니가 이 추모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 이어폰을 끼고 이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왼쪽 오른쪽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면서 이 소리는 누구지? 라고 끝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연출 방식 자체가 어떤 소리나 정보를 어, 기승전결처럼 쌓아가지고 야 여기에는 이런 괴물이 있고 이 괴물이 널 덮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사운드를 통해서 준 다음에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주인공이 모르게끔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도 모르게끔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풀샷으로 딱 빠져서 사실 이런 거였어라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방식의 연출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근데 틱장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이게 이게 네, 말씀하세요. 이게 되게 진짜 영화 끝날 때까지, 와, 진짜 어떻게 생각했지라는 질문이 저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간단하게 이게 어떤 캐릭터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행동들이나 소리 같은 게 다른 영화들에도 간혹 쓰이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뭐 손가락을 튕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혓바닥을 튕기는 하나의 그러니까 그 소리로 이 캐릭터한테 이런 캐릭터성을 부여했다는 게 그냥 약간 되게 너무 크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음, 이렇게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소리를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냥 그런 그쵸. 그게 감탄이 있었는데, 네.
그게 뒤에 가면은 거의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 애들이 총 맞은 것처럼 반응해요. 막, 막 이러면서 그렇죠. 거의 액션 영화로 쳤으면 이게 총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기발한 연출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첫 번째로 보자면은 주인공이 아니죠. 이 여동생 찰리가 틱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애가 뭔가 나사 빠진 것처럼 이상하다. 뭔가 정상적인 애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근데 호러 영화에서 연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어떻게 생략해서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찰리가 굉장히 일찍 죽잖아요. 영화 한 35분, 40분 전에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이후에도 이 찰리라는 존재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계속 상기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들을 사운드를 통해서 계속 상기시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음. 분장을 했겠지만 일단은 생긴 게 좀 무서워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분장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초에 범상치 않은 친구예요. 음. 그분. 이게 영화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씬에서 이제 장례식을 가는 준비하는 가족들을 보여주는데 인물들을 보여줄 때 클로즈업으로 처음 쓰는 캐릭터가 찰리거든요. 그 오두막에서 자고 있다가 벌떡 음, 일어나서 음, 아빠가 여기서 자면 어떻게 너무 추운데 그러면서 딱 이제 바스트하고 클로즈업 비스무리한 사이즈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찰리의 모습이 딱 보이면서 그 임팩트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좀 분장을 하지 않은 그 얼굴이 좀 더 무섭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저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얼굴에 대한 이미지도 진짜 그 얼굴에 캐스팅을 대한 잘 얘기,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얘기 잠깐 하자면, 그 애니 있죠. 그 여배우님. 네. 이런 공포 영화 나오는 그 여배우들 특징이 있어요. 왜, 지금 애니도 그렇고, 샤이닝의 아, 그쵸. 샤이닝의 여주인공 어머니. 있죠. 샤이닝의 음. 엄마도 있고, 옛날에 고정영화 보면 그 로즈마리 베이비, 악마의 씨에 나오는 여주인공 양말 보면은, 씨. 다 이제 마르고 연약하고 약간 부서지기 쉬운데 되게 신경증이 있을 것 같고 건드리면 뭔가 폭발할 것 같고 음. 이런 약간 실제로 정말 레퍼런스를 참고한 영화 중에 뭐 샤이닝, 캐리 요런 게 그쵸. 있었대요. 예. 캐리 그러니까 그 어. 이미지가 어떤 호러 영화의 대표적 여주인공처럼 느껴져요. 예. 근데 보면 특징이 이 뼈마디가 굉장히 가늡니다. 그 손가락 보면은 이렇게 톡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어, 그런 어떤 여성의 이미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지만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 날이 서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런 호러 영화의 어떤 여주인공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가져간 건 아닐까. 그리고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장르 영화의 클리셰 관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좀 호러 영화의 올드 팬이라고 하면은 이 배우가 식스센스에서의 그 어머니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와, 예, 진짜 몰랐어요. 그 호박벌 목걸이 얘기할 때 그 아, 감동에 겨워서 울던 엄마 있잖아요. 알죠, 그 알죠. 배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와. 약간의 팬심도 있어서 캐스팅을 한 것 같다. 음, 그때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 좀 여리여리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유전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그 잔주름이 생기고 히스테릭한 모습이죠. 근데 그쵸. 이 맞아요. 가족 구성원 보면은 가장 뭔가 정상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건 남편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되게 뭔가 이제 어, 좀 건강하지 않은 듯한 느낌. 그리고 평소에 운동 안 하는 느낌. 이런 예, 느낌이 피터는 좀 항상 머리 떡져 있고 얼굴에 근데 개기름 껴 저는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는 세팅이 다 돼서 나오는데 정말 그 미국 어디 한 구석 어딘가에 정말 그러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머리랑 이게 옷도 맨날 이렇게 후줄근하게 애가 막 목 이렇게 그 늘어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하나 디테일이 좋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어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다 그 크로스핏 한 번 받았으면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 얘네들 다 음, 근육질 돼가지고 음, 운동을 좀 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 건강하지 악마 못했다, 이 순부자들, 친구들이. 이 컬트 집단이 그 크로스핏 하고 있는 애들 가가지고 뭐 빙의하겠습니까? 연약해 보이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 수작을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극의 운명에 빠진 거는 운동을 안 해서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계속 개인적으로 다, 음. 피터 침대에서 좀 쉰내 날 것 같았어요. 아니 그 그니까. 떡져 있는 머리와 그쵸. 씻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한여름의 쾌쾌한 냄새 엄청 날 것 같다. 피터.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 10대 남자의 방에 가면은 그 남자애들 냄새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뭐 요우님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 그렇죠. 사춘기 10대 남자의 약간 굉장히 너드한 그런 음. 모습이 피터에게 있어요. 그 그리고 이런 호레비 것들이 우리가 냄새라고 하죠. 호레비 냄새 맞아. 우리 이런 것들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엔 이 영화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런 되게 연약해 보이고 취약한 느낌 그런 느낌이 호러 영화 캐릭터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클리셰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죠. 네. 음. 음. 저 우선 그럼 피터 얘기를 했으니까 찰리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그냥 좀 번외로 어쨌든 이 친구가 처음에 장례식에서 초콜릿을 먹을 때 아버지 얘기로 나오잖아요. 너 알러지 있는데 그 경과를 안 든 거지? 하고 이제 알러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친구가 알러지가 있다는데 그 견과류 든 초콜릿을 끊임없이 먹어요. 그 처음에도 사실 이제 초콜릿을 먹는데 오독오독 소리가 난다는 건 견과류가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뒤로도 초콜릿을 계속 먹는데 방에서는 이렇게 M&M 피넛이나 M&M 아몬드 같이 생긴 그걸 또 먹고 있고 근데 그때까지는 알러지 반응이 한 번도 나지 않아요. 한 번도 나지 않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견과류가 생기는 거 들어있지 않은 초콜릿을 먹던 거 아닌가요? 그냥 제 저는 두 개 다, 혼자만의 음. 네. 두 개 다 견과류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저는. 그렇죠.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뭐 오히려 M&M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뭐 M&M 초콜릿 기본이 있긴 하지만 그 M&M 초콜릿 기본은 되게 납작해요. 그래서 피넛이나 아몬드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죠. M&M 근데 먹는 거 응, 먹는 보면서도 거를 생각을 했고,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결국엔 이 영화가 야 이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라는 어떤 서스펜스, 긴장감들을 계속 이렇게 기저에 깔아놓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 통제되어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 풍기기 때문에 신혜님처럼 느끼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이 친구가 초콜릿을 먹는 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정말 크게 한 방 나오죠. 그 피터 친구의 집에 파티 갔을 때 그때 이제 집어먹던 것들에 의해서 알러지가 심하게 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찰리가 비극을 맞게 되는 거니까 이 한 그쵸. 방을 근데 위해 그 네, 앞에서 이렇게 깔아뒀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찰리라는 캐릭터가 저는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이렇게 빨리 죽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영화가 그 찰리의 죽음이 뭔가 방아쇠가 돼가지고 이 영화가 그 뒤로 팍 달려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찰리의 캐릭터들을 제시할 때 어,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랄까? 우리가 어린 소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소녀에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뭔가 이상하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제 또래라면 친구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교실 장면이죠. 그 비둘기. 비둘기 장면인데 그 장면의 연출이 굉장히
정말 좋은 게 그 장면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가지고 자기 애니가 딸 찰리한테 방 가가지고 막 위로를 해준 다음에 자기 방으로 다시 가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뽀뽀를 합니다. 근데 뽀뽀에 에코 소리를 약간 넣더라고요. 그 뽀뽀에 에코 소리를 딱 하면서 장면을 넘어가면은 찰리가 수업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음,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 음, 게 찰리가 무언가 어떤 장난감이나 어떤 생각이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말을 걸잖아요. "너 뭐 집중 안 하고 뭐 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리액션 샷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맞아. 여자애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안 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찰리의 옆 얼굴 샷을 보여주는데 그 멀리 그 뒤로 창문이 이렇게 포커스 아웃돼서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새가 와서 박죠. 근데 애들은 깜짝 놀라는데 찰리는 안 놀라잖아요. 찰리는 안 놀라고 뭐 하냐면은 그 선생님 책상에 있는 가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만들고 있던 장난감의 목에, 그러니까 이 장난감의 머리를 어떻게 완성할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보면은. 그쵸. 그래 근데 그쵸. 그렇게 느끼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얘가 이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를 죽게 했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새가 죽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는데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머리 음, 잘라야지.'라고 가위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음, 그 가위를 보고 있는 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피터의 아까 클로즈업 샷. 말했던. 예. 음,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찰리가 피터의 머리를 자르는 얘긴가?' 라는 것처럼 편집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또 음, 재밌는 거는 피터의 장면이 끝나고 찰리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다음에 씬이 엄마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자기 애니의 엄마죠. 할머니죠. 할머니의 방으로 가서 이상한 문양이 있어서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하나의 배경음악을 가지고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연출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씬 자체가 뭔가 하나의 계획처럼 느껴지고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찰리의 캐릭터를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음. 좋은 연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음. 저는 조금 그 찰리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과는 달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아까 선생님의 리액션 샷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찰리의 얼굴만을 집중시킨 거죠. 저는 그 이유가 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이제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어도 비둘기가 창문을 박아도 반응을 하지 않던 애가 이제 찰리의 클로즈업을 보여주면서 눈만 이렇게 옆으로 살짝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새가 부딪힐 이게, 때? 음. 음. 네, 새가 부딪히고 눈만 이렇게 옆으로 살짝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선생님의 반응 쇼트나 그 애들이 놀라는 거를 전경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다면은 찰리의 얼굴에서 이 좀 무시무시한 소녀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뭔지가 덜 보여졌을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음. 그런 걸 참 잘 쓴 것 같아요. 저도 이유에 대한 다른 쇼트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참 진짜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얼굴들을 많이 안 보여주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선생님의 반응 쇼트도 보여주지 않은 거, 그리고 수업 피터의 교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헤라클레스의 운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소녀를 보여주지 않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 안에서 어떤 인물의 중심을 두고 봐야 되는지를 참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연출이 참 좋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롱테이크 샷을 많이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커버리지 숏이 필요 없다고 느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롱테이크가 뭔가 길다라는 느낌 들지 않고 뭔가 기저의 어떤 그런 긴장감이나 예민함들 그리고 이 영화가 연출하는 방식들이 계속 그렇게 롱테이크로 가다가 뭔가 서프라이즈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잖아요. 그래서 그쵸. 언제 그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는 긴장한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도대체 이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어떤 계산이나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참 연출이 잘 됐다.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음. 않는다라는 또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네. 집중할 곳에 있어서 카메라 워킹을 잘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롱테이크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 평균 쇼트 길이라고 에버리지 샷 랭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러닝 타임에 기반해서 쇼트 수를 좀 반영을 해서 한 쇼트당 몇 초 정도인지 이렇게 수치로 값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미국 사이트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혹은 뭐 스탠리 큐브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화 작품들에 대해서 평균 쇼트가 몇 초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유전을 좀 세보니까 총 638컷을 썼어요. 아, 직접 세보신 건가요? 예, 저는 보통 분석할 때 그냥 이렇게 평균 쇼트 내보거든요. 아. 야, 근데 638컷. 뭐 와, 뿔마 5컷으로 해가지고 638컷인데 네, 러닝 뿔마, 타임이 네. 123분이면은 평균 쇼트 길이 ASL이라고 해요. ASL이 11.56초야. 11초 한 쇼트당? 아유, 길긴 길다. 한 컷당 11초 56. 네, 보통 평균이. 장편 영화의 컷 평균이 2,000개가 넘어가지 않나요? 2,000개가 뭐야? 엄청 그쵸. 많이 쓰는 거는 그쵸? 뭐 3, 4천 개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천 단위는 무조건 보통 넘어가니까. 네. 그렇죠. 보통 1,000개는 무조건 넘어가는데 이게 638개라는 거는 하나의 쇼트를 굉장히 길게 길게 네. 찍었다라는 느낌이고, 음. 근데 좀, 그게 네. 네, 이 감독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 덕후잖아요. 그 고전 영화들 굉장히 좋아하는. 음, 그래서 어떤 뭔가 이런 시네마의 어떤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운들을 계속 끊지 않고 계속 음,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에서 영화를 연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 이 장르에 따라서 액션 영화나 뭐 사이파이 무비 이런 것들이 샷 개수가 제일 많긴 한데 오히려 호러 장르 같은 경우는 많이 적거든요. 근데 하나의 쇼트가 평균 길이가 제일 긴 거는 호러 장르가 사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이 수치를 봤을 음. 때. 음, 어쨌든 좀 길게 끌다가 긴장감을 쫙 조여야 하기 때문에 호러 장르 특성상 다른 장르들보다 평균 쇼트 길이가 긴 거는 좀 이치에 맞는 뭔가 음. 전통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말했다시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의 문제가 사실 호러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운드 같은 요소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영화에서 친절하게 보여줘야 될 쇼트들을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숏의 길이가 늘어나고, 대신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피터를 보고 있음에도 뭔가 이 혀를 굴리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숏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소리를 통해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쇼트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공포 영화가 평균적으로 숏 개수가 적다고 해도 저는 보통의 다른 영화였으면 사실 점프 스케어가 많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고 한 컷으로.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점프 스케어가 많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하나 한 있죠, 쇼트 하나. 안에서 음,
진짜 그런 요소가 많이 없고 그래서 그냥 한 쇼트 안에서 중간 구석에 배치되어 있거나 어떤 놀랄만한 것이 이런 식의 음, 방식으로 그냥 같은 쇼트 안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숏 개수가 적은 것도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진짜 변태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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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변태다라는 생각이 구성을 드 아, 진짜 그 구성을 너무 구석에 잘해서 진짜 안 보이게 해놓잖아요. 진짜 티 안 나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굉장히 고심해서 설계하고 연출하고 아이템을 갖다 음, 놨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숨겨놨죠. 근데 음, 그런 이 에너지들이 느껴지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에 음, 이 계속 불안한 느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느낌 계속 기저에 깔려 있어요. 음. 그것들이 곧 이 영화의 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음, 잘 만든 건축물 안에 관객들을 다 밀어넣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구석까지 잘 만든 건축물에. 그러니까 그러다 이거는 보니까 뭔가 좀 저주를 걸린 것 같은데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에 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 바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교하게 될수록.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통제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 그리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데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 디오라마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그 디오라마를 찍은 측면이 풀샷이죠. 그 오프닝 숏에. 근데 그런 구도의 장면들이 영화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나올 때마다 아 이들이 정말 디오라마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 그렇게 잡은 숏도 많고 미니어처스럽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미니어처스럽게 인물들을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분위기 이게 극장에서 봤으면 그 디오라마에 정말 우리도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점으로 이제 마지막 정말 엔딩 쇼트까지 디오라마처럼 딱 보여주고 끝나니까 참 그거의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저희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량 조절 관계로 유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